안녕하세요. 원래 철학을 전공하신 분 다음에 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겠어요. 제가 원래 5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하기로 돼 있는 예정인데 30분이 돼 버렸네요 벌써. 그래서 40분을 30분 안에 끝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초스피드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다 넘어갈게요. 뭐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테니까 이 안에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미래부 국장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저런 얘기 했고, 낮에는 지능정보기술 총괄하는 팀장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300개 정도가 스타트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맨날 그렇게 무슨 뭐 국가적인 과제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00개 중에서 다 망하고 한 10개 살아남으면 걔네들이 그 뭔가 기회가 될 거다. 딥러닝 다 아실 얘기고요. 인공 DNA하고 이미지 인식들 많이 했죠. 뭐 페이스나 뭐 여러 가지의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객체들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면요. 그 얘기를 못했네요. 저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대단히 멋진 얘기들이 많이 오늘 나왔는데, 그랬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같이 저는 이제 코딩 안 하지만 소프트웨어 전공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들이 할 얘기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왜 이미지 인식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얘네들이. 그 이유는 구글은 검색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고, 페이스북은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요. 어디 갔고 누구랑 있었고 뭐에 좋았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당연히 봐야죠. 사람의 시각 정보가 가장 뛰어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보다 시각 정보가 더 뛰어났던 종족이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이 우리보다 시각 정보가 더 뛰어났어요. 우리보다 눈도 컸고.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성이 부족했어요. 우리 DNAPG를 우리보다 적어서.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이겼거든요. 물론 뭐 아직도 네안데르탈인 수준에 있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능 쪽에 이런 그 이슈가 좀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음성 인식과 자동 번역. 음성 인식 지금 LOE를 한 4%까지 도달했고요. 그동안 저도 예전에 그 음성 인식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한 80%대에서 그냥 머물다가 제프리 힌턴 팀이 그거를 구글에 와서 같이 하면서 급속도로 올리면서 구글이 인식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새로운 이 방법이, 그러니까 DNN 방법이, 딥러닝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음성 자동 번역, 자동 통역은 지금 스카이프에서 이미 한 8개 국가 간에, 언어 간에 하고 있고요. 이것도 써보시고 계시나요? 시리들 써보시고 계시나요? 저 집에 이제 이 알렉사, 에코가 있고 시리가 있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알렉사, play the classical music 하면 지가 알아서 해주는데, 제 고민은 이게 어떻게 하면 시리랑 알렉사랑 같이 협의하게 만들까? 둘이 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챗봇이나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챗봇과 어시스턴트가 우리를 대신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들끼리 얘기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코를 통해서 도미나 피자를 시키면은 에코가 알렉사가 도미나 피자의 에이전트 돔인데 걔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챗봇이나 에이전트들이 마구 이 안에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면 자기끼리 협력하고 협의하는 세상이 될 텐데, 그 협의하는 모델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프론티어예요. 이런 에이전트들 간의 콜래보레이션 어떻게 하게 만들 건가. 하나 만드는 얘기들은 지금 뭐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관심이 갖게 되는 게 결국 바깥에 있는 서드 파티 앱들과 연결이 되면서 우버 불러줘, 도미노 피자 시켜줘, 뭐 해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API로 공개하면서 연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들 똘똘한 놈들이 생기면 그들끼리 얘기해야죠. 근데 챗봇 같은 것도 똘똘한 놈이 있는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는 굉장히 괜찮은데 CNN 같은 거는 아주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똘똘하게 만드는 거와 멍청하게 만드는 것도 다른 방법이고요. 아직은 뒷단에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지능형 비서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슈 많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얼마 전에 기아 자동차 디자이너들하고 이것만 갖고도 1시간 반 동안 토의한 적이 있었는데 뒤에 갈게요. 이것도 결국은 여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언번들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헬스케어 뭐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헬스에 제일 지금 투입하고 있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게 IBM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과가 아주 만족스럽거나 뛰어나지 못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도 무서운 거는 데이터를 사는데 돈을 엄청 지급하고요. 트루벤이라고 하는 메디컬 이미징 데이터 사는데 3조 원을 썼어요. 이거를 사들이는 거예요. 다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좋은 학습을 시키고 그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눈이시니 뷰노니 이래서 뭐 유방 검사, 뭐 뇌혈관, 심장 이런 거 하는데 데이터 훌륭한 환자의 데이터들을 훌륭한 환자라니까 이상하네요. 환자의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쓸모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아서 학습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필드에서 문제예요.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 한 10명의 AI 기업 사장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좀 쓰게 해주세요. 그동안 뭐 하셨는지. 그 파이낸셜 아까도 얘기했지만 켄쇼 얘기했죠. 근데 파이낸셜 쪽은 신용평가, 고객 관리, 고객 지원, 그 다음에 위험 방지, 그 다음에 에셋 매니지먼트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셋 매니지먼트에 무슨 뭐 웰스 프론트라든가 베더먼트라든가 이런 회사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한 켄쇼 나왔죠. 켄쇼가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아까 뭐 전에 발표하신 분이 얘기하셨지만 고급 애널리스트가 이틀 하는 거를 한 30분, 20분에 끝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걸 딱 보고선 그 다음에 한 짓은 뭐냐면 애널리스트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테크 컴퍼니다. 골드만삭스가 테크 컴퍼니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까 뭐 몇 가지 에러가 좀 있었는데 그 발표하신 분이 오토메이티드 인사이드가 아니라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고요. 거기에 그 월스미트 같은 거가 이제 그 AP 통신에서 분기별 3,000건의 이제 그 기업 보고서, 기업 성과 보고서 하고요. 지지는 이제 어디서 하는 거냐면 LA 타임즈가 있는 퀘이크봇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LA 타임즈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로봇 저널리즘이 있지만 더 흥미로운 거는 이 그림 보시면 누구 그림인지 아시죠? 미술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누구 그림이죠? 렘브란트라고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가 렘브란트 그림을 학습을 다 한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저걸 그렸고 그거를 3D 프린터로 프린팅을 했어요. 렘브란트의 붓터치를 갖고서. 그러면 렘브란트가 살아난 건가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이걸 다 학습시킴으로써.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이제 논의가 고민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음악 만들고 소설,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작가들이 쓰는 데에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툴이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실제로 씁니다. 초보적인 단계지만. 근데 그러면 굉장히 쉽게 무슨 성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기사만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유명한 기자들, 예를 들어서 김훈 씨가 과거에 기자였잖아요. 지금 소설가지만 그분이 썼던 기사들을 다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이 했던 표현, 그분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기사를 써요. 그러면 그런 수준의 기자가 나오는 거고 그런 수준의 시인이 나오는 거, 그런 수준의 작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애들이 하는 거는 유명 시인들의 시를 다 학습을 시켜요. 그걸 갖고선 그 표현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가정에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가정에 이런 애들이 노인 복지를 위해서 또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인간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누라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들어올 거예요. 많이 들어올 거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를 배경을 끝냈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를
인간의 문명을 위협하고 뭐 우리 진화는 끝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AI의 초기에 거두였던 마빈 미스키 교수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제 그랬어요. 이들이 우리를 대체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들은 우리의 후손일 뿐이다. 이 지구에서의 마지막 남은 소명은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지구에서 산지 이 인간이 아주 깊게 봐야 250만 년. 그리고 우리가 그 침팬지에서 이제 미친 침팬지가 하나 나온 게 한 250만 년, 800만 년 전, 한 600만 년에서 800만 년 전인데 별로 오래 안 살았어요. 근데 다음 단계의 진화가 이제 이쪽에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살인 킬러 로봇을 만들 것이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사실은 AI 하는 사람은 다들 좀 먼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weak, 뭐 strong 얘기했는데 이건 다 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존 서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얘기고, 그 strong AI, weak AI 이런 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weak한 거죠.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 인간의 그 뭐 속도라든가 이런 걸 뛰어나게 넘어서는 그런 기계들이고요.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알파고는 바둑을 둔 것입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알파고는 바둑을 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둑을 그냥 계산했을 뿐이지, 바둑이란 문제를. 자, 엔지니어가 실수를 조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글이 이미지 인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프로그래머가 트위터에다가 이런 걸 썼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고릴라로 인식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보면. 근데 구글은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하고 고릴라를 분류할 수 있을 정도 다시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소프트웨어의 작은 에러예요. 그러니까 인식률의 에러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되게 커요. 구글은 인종차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얼굴 형태의 생물의 얼굴 형태가 인식이 됐을 때 거기다 고릴라라는 태그를 못 붙이게 했어요. 고릴라가 차별당했어요. 고릴라는 자기 사진을 올려도 고릴라라고 안 붙습니다. 지금은. 그게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딥러닝을 통해서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다시 학습을 시키고 저 문제를 해결할 정도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은 그렇게 오늘 알파고가 바둑을 뒀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확 달라지는 그 정도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Adaptive Learning, 뭐 Incremental Learning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그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작은 실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식률의 작은 오류인데 이 인식률의 작은 오류가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구본권 기자가 이걸 또 기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 알고리즘이 다 주도를 합니다. 세상을 알고리즘들이 주도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알고리즘이 주도하는데 이 알고리즘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미지 인식에서 그렇고 아까 전분이 얘기했지만 개념이나 상식이 미국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더 심각한 거는 화이트 피플이 많이 간다는 거고요. 실제로 빌 게이츠하고 멜린다 토론할 때 AI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확 신나게 얘기했어요. 뭐 내가 꿈꾸던 세상으로 갔다는데 부인이 잠깐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딥러닝 AI 스페셜리스트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분이 한 13%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코드와 거기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내 금융 성적, 내 신용도를 갖고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좀 더 깊숙하게 분석한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 사는 곳, 내 친구, 이름, 얘가 보통
그 관계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또는 사람들의 테러 위험이나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범죄자들의 데이터를 갖고 해요. 근데 미국의 경우를 봅시다. 미국의 경우에 범죄자들의 이유가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흑인이 많아요. 그렇게 학습을 시켜놓으면 흑인 이름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왜곡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쇼핑몰에 들어온 CCTV가 인식을 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사람일 건지 고객일 건지 봤는데 동남아 출신의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긴장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코딩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차별 금지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인종, 성별, 남녀 성별이죠. 나이 등등등. 70대 할아버지가 바스킨라빈스에 오면은 안 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코드를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짜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고릴라 사건 같은 게 터지면은 회사는 굉장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월에 백악관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 금지를 이러한 소프트웨어 잘났다는 애들이 마구 짜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에틱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된다. 그게 뭔데? 모른다. 근데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개발하자. 사회적인 윤리, 컨벤션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켜야 되고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이런 데이터는 모든 공간에 수집되고 있고요. 데이터 유지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비식별화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누구까지 관리하고 전달할 수 있느냐는 걸 FTC가 지금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윤리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그 워크숍하면서 그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소셜 로봇 얘기 말씀드렸는데 소셜 로봇은 우리를 지원해 주는 애인데 걔하고 우리의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애착이 생겨요. 사람은 의인하고 애착을 해요. 알파고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때 프라하 여행 중이었어요. 뭐 TV에 나오라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 알파고가 당황했네요. 뭐 굉장히 지금 장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와, 그 해설하는 분들은 알파고가 이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의인화를 시켜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윌리라고 하는 배구공을 갖고선 톰 행스가 나중에 그게 멀리 떨어져 나갈 때 물살에 흡수할 때 I'm sorry 그러고 나와요. 너무너무 미안해 배구공한테. 우린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다 강아지가 내 말 다 잘 알아듣고 얘들끼리 어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냐 그러고 우리의 강아지 우리 고양이는 천재라 그러고 다 그러죠. 우린 다 그렇게 의인화라는 걸 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감정 애착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애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얘네들의 권리를 만들어줄 거냐. 부시면 내가 10년 동안 같이 산 소셜 로봇이 있는데 누가 때려 부셨어요. 나한테는 애 같은 애인데 지금은 재물손괴죄인데 그냥 그 손해배상하면 되는데 누군가 나올 거예요. 이건 살인과 다름없어. 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동물보호법이 생겼잖아요. 동물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동물보호법을 왜 할까요? 우리가 동물이 정말 존중해서 동물의 어떤 권리가 있어서 동물의 디그니티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동물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잔인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감정이 애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을 만드는 거예요.
로봇이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감정 애착과 감정적인 결합 또는 연결을 갖게 되면 로봇을 보호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애들이 발로 뻥뻥 차면 밑에 댓글이 못 달려요. 로봇을 학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년 뒤, 20년 뒤에 로봇 보호법이 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준비하는 거. 알코올 중독자가 맥주 한 잔만 줘 그러고 돌봄 로봇한테 얘기했을 때 갖다 주면 되는 거냐. 폭식의 문제로 또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햄버거, 와퍼, 더블 와퍼 좀 갖다 줘 그랬을 때 소셜 로봇 또는 내 돌봄 로봇은 그것을 갖다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인간의 명령인데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판단하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논의들이 지금 로봇 에틱스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입니다. 저는 해결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이거 인공지능 아닌데 그 며칠 전에 뭐 난리 났죠. 이게 5월달에 난 사고예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서 6월 3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조사 결과를. 근데 사고는 5월달에 났어요. 근데 이건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자동 운행을 해주는, 하지만 항상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전방을 주시하고 그다음에 휠에 손을 대고 있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 신나게 그거 갖고선 신문을 보고 어떤 애는 자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은 게이밍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분석 얘기가 뭐냐면 테슬라가 인간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테슬라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베타 테스팅을 해요? 저는 걔네들한테 아주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구글은 전체 완전 주행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넣고서는 베타 테스트니까 그런 주의를 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죠. 사람이 죽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그 공사장 가면은 쓰세요, 먼저 가세요 또는 뭐 앞차가 가다가 보면 외국 다니시면 알지만 내가 급하면 걔가 이렇게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걔가 이제 천천히 가준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수신호를 아직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해 못합니다. 못해요. 그 다음에 햇빛이 강하게 쐬도 그 역광이 세면은 신호등 인지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악천후에서 안 되고요. 어저께까지 비 오는 날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사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이번에 구글에서 처음으로 사고가 났는데 끼어들기 하다가 버스가 오니까 끼어들기 하면서 구글 자율주행자가 제가 좀 속도를 줄이고 비켜주겠지 했는 버스를 우습게 봤죠. 그래서 버스가 그냥 가서 박았어요. 서울에 와서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못해요. 우리는 가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아이스크림 트럭에 서 있으면 우린 긴장을 해요. 애가 뛰어나올 수 있을 거다. 상황 인지를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 못합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트럭 그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당장 뭐 대단하게 길거리에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하는 신문을 믿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는 더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는 자율주행 차만 있지 않아요. 사람이 모는 차가 같이 있거든요. 이번에 테슬라도 만약에 이 테슬라 차가 그 앞에 있는 트레일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차였으면 에러 안 났겠죠. 아니 크래시 안 났겠죠. 그 차가 가면서 나 가니까 너 서 그렇게 얘기했을 테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벌써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상원에서 벌써 그 청문회 했어요. 니네 돌아다니면서 얻는 모든 데이터들 프라이버시 침해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한테 맡겨라 그랬어요. 10개의 회사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 하나가 웃기지 마. 내가 30년 전에도 시트벨트하고 에어백 갖고 얘기했더니 업체한테 맡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맡겨봤지만 아무도 소용이 없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토의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자, 이게 뭐냐면요. 스탠퍼드 쇼핑몰 또는 캠퍼스에서 돌아다니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 로봇이에요. 제가 다니다가 나 같은 애를 보면은 위험한 애가 떴어. 그러고선 본부에다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애가 총을 꺼내고 있어.
그러면 얘가 본부에 연락만 하게 할까요?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뭔가 해서 얘를 제압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사회가 만약에 그것을 허용하면 로봇한테 우리는 경찰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분명히 조금 지나면은 이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자라고 할 텐데,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복구를 못 합니다. 회복을 못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나중에 이런 거 갖고 우리 논의할 때 그냥 기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그런 권리를 가져도 되는 것인가. 한번 넘어가면요, 법률적으로 한번 넘어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얘네들의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는 다 뭐냐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호텔에서 뭐 시키면은 갖다가 배송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배송 드리고요. 창작물, 아까 창작물 나왔죠? 소설, 음악은 벌써 CD로도 나오고요. 심포니에서 연주도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아까 렘브란트 그림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저작권은 인간의 감성적, 창조적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인간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한테 줄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쟤네들을 만든 소프트웨어 제작자한테,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뭘 만들었던 사람한테. 표절은 아마 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알아가지고 표절을 안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음악을. 뭐 어쨌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사진 시대가 들어가면서 발터 베냐민이 이 복제 시대의 그 예술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거와 같은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든 그림이나 음악이나 시와 소설의 예술적 가치를 우리는 인정해 줄 것인가?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벌써 구글이 딥드림으로 그린 그림 20장이 팔렸거든요. 8,000불에. 챗봇이 왜 쓰느냐?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 세대가 바뀌어서. 사람과 얘기하기 싫어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컨시스턴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 있죠?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누구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하고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차라리 로봇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내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닌 사람한테 훨씬 솔직해요. 사람은. 왜? 상처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은 누구죠? 나한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은 친구와 가족이에요. 잘 보세요. 나를 모르는 사람, 나랑 관계가 없고 나랑 가깝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챗봇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챗봇의 테스트를 킥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KIK라고 킥이라는 건데, 그게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거예요. 저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그 샤리 터커 교수가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왜 바뀌는가? 왜 저런 게 얘기가 되는가? 왜 그게 저 같은 50대 아저씨들한테는 그걸 귀찮게 왜 타이핑하고 있어? 그러지만 쟤네들은 훨씬 더 좋아요. 여기 계시는 아재들 제발 쟤네들 데리고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마주보고. 카카오톡은 좋아하는데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걸 무지무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어려서부터 대면 대화를 안 하던 애들이라서요.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우리나라 애들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싸가지 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계윤리, 우리 트롤리 딜레마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얘 치울래, 쟤 치울래, 뭐 내가 죽을래, 뭐 이런 문제 아직 해결된 거 없어요. 얘기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슬로우 뉴스라는 데에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서 칼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번째 썼고요. 4번째를 써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랬는가. 나 같은 공학자가, 그래서 요새 과학 철학자, 사회학자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하사비스가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3명의 기업윤리위원회 구글에 있는데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논의되고 있어요. 구글이 Don't be evil 그랬는데 그게 모토예요. 악해지지 말자. 그럼 악한 게 뭔데? 라는 걸 구글이 정의해야 돼요. 이제 악한 게 뭔데?
근데 그들의 그 내부에서 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를 쟤네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악하고 어떤 게 선하다는 거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국민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구글은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어요. 누군지. 근데 루시드 AI라는 회사는 그거를 다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 거냐라는 논의가 기업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배제되는 키바 보셨죠? 요만한 거 7억 7,500만 불에 아마존이 2013년에 인수했는데 지금 이것만 갖고도 20%의 경비를 절감했어요. 물류 로봇이에요. 물류 창고에 여기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사람 많은데 가져오는 건 얘네가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합니다. 아까 그 로봇 하나가 탈리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 타겟이라는 쇼핑몰에서 다니면서 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가 품목이 떨어지는 거 있나 없나? 걔네 정확도가 95%예요. 빠르고 인간이 하면 60% 70%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얘기하는 게 우리의 잡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그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되면 로봇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로봇 세를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 로봇 때문에 잡을 잃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국가가 뭔가 투입을 해서 그들을 재교육을 시키거나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 결국은 사람을 자르고 로봇을 쓴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높였으니 거기에서 얘네들이 사용하는 로봇 하나당 얼마씩 돈을 내게 하자. 맥센스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유럽 의회에서 드래프트를 지금 만들어서 논의 중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무슨 뭐 법제화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제안인데 저 이거 보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냐면 실제로 뭐 지금 뭐 팍스콘이다, 아디다스 다시 독일로 돌아간다 이런 게 다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얻어진 이익을 어떻게 법인세로만 내는 게 아니라 로봇세 만들어내잖아요. 로봇 채택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해야 될 얘기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얘기는 AI 시스템이 과연 법인, 인간 다음에 법인이라는 게 있죠. 법에서 정한 인간. 그게 우리가 코퍼레이션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잘못을 하면은 기업을 처벌해요. 기업에서 일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기업을 처벌합니다. 기업에다 과징금을 물고 기업의 영업을 정지하고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에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로봇에다가 어떤 법적인 인격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행동 주체가 아니라 권리 주체까지. 왜? 어떤 할머니가 로봇하고 20년 동안 살다가 내가 죽고 나서 죽으면 유산을 로봇한테 다 물려줄래. 개한테 물려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로봇한테 물려줄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이보를 보세요. 아이보가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 없으면 걔네들이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90년대에 나왔던 소니 아이보 사용자들한테는 아이보는 가족이에요. 그런 일이 나올 거고요. 로봇과 섹스.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한 뭐 10년쯤 뒤에는 여성의 30%는 남자와 섹스 안 할 거다. 제가 보기엔 80%의 남자가 여성랑 섹스 안 할 것 같아요. 영국에서 벌써 로봇과 섹스를 금지하자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섹스 로봇이 나오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거를 가져가서 쓸 수 있어요. 페퍼를 가져다 놓고선 그것을 개를 놓고선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미친놈은 많잖아요. 이 구역에는 저만 미쳤지만 밖에 가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 어떻게 허용할 거냐는 거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로봇일 때. 공존하는, 제가 제일 고민하고 싶은 건 로봇끼리 이루는 사회. 로봇이 협력하는 모습들,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다만 자기 복제나 자체 제작은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이쪽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빅 레드 버튼이라고 돼 있는 이거를 작동하면 어떠한 위험한 상황을 저지르거나 harmful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이 논문이 누가 나왔냐면요. 그 딥마인드, 알파고 만드는 딥마인드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소, 그 휴먼 인텔리전스 연구소에 있는 애가 논문을 썼어요.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저 빅 레드 버튼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배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과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은 에러를 내고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럼 로봇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간섭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고 성능은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빼낼 겁니다. 넌 좀 빠져 있어. 그럴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해겔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 반전이라는 논리를 핀 적이 있어요. 주인이 점점 노예를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노예에 의해서 확인하고 파악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주인의 역할과 노예의 역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시민사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이게 우리와 로봇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거를 저쪽으로 넘기면 우리는 점차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에 대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최소화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물러나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는 것은 답이 없어요. 사회적 합의예요. 근데 사회적 합의를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그 판단이 필요한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